대한민국 현대사의 많은 인물들은 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 부디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공부하여 자신만의 역사적 가치관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오디오 싱크 마칩니다. 하나, 둘, 셋. 그치, 이게 슬레이트 치겠습니다는 똑같은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딱 치면은 파형이 촥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영상이랑 이 음성을 맞추는 거지. 자, 반장. 인사부터 할까요? 인사.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박정희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6차 개헌을 실시합니다. 벌써 6번째나 헌법을 바꾸고 있어요. 6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3선 연임 제한 철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대통령 가능? 3번 가능하도록 헌법을 바꾼 겁니다.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통과시키냐면요. 당연히 박정희 반대한 사람들이 이거를 통과 안 시키려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새벽에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이라고 자기 친구들 몰래 모아가지고 날치기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제 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3선 연임이 허용됐으므로 나는 한 번 더 대통령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의 상대편으로 초반에 주목을 받던 게 바로 누구였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하죠? 누굴까요? 김영삼입니다. 그렇죠. 김영삼입니다. 얼굴을 알아보네요. 김영삼이 엄청나게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김영삼이 아닌 이 사람이 박정희와 맞붙게 되는 겁니다. 김대중. 김영삼도 이슈였지만 김영삼보다 더 이슈였던 게 바로 김대중이었던 거예요.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40대의 젊은 전라도 출신 청년이었는데요. 말을 정말 잘해가지고 연당에 딱 서잖아?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도 없이 그냥 쉬지 않고 5시간을 넘게 얘기할 수 있는 스타일이야. 말 진짜 잘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잘하는 김대중이 이제 100만 명의 시민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은 박정희의 영구 집권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박정희는 뭐라 대답하냐면요. 국민 여러분, 이번만 뽑아주면 다음에는 국민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진실일까요? 누구의 말에 맞았을까요? 나중에. 결과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김대중과 박정희가 맞붙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박정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승리를 하는데요.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게 돼요. 이전보다. 그래서 박정희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 좀 위험한데? 이러다가 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이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10월 달에 했던 발표가 바로 유신선언이란 거예요. 유신선언. 유신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네. 이 유신이란 게 뭐냐면요. 저기 한자 중에서 여러분이 신자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신자일까? 사나이 울리네. 신라면이냐? 새로운 신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낡은 정치를 새롭게 바꾼다 하면서 유신선언을 실시하게 돼요. 이 유신선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왼쪽에 박정희 대통령 보이나요? 박정희가 북한 측의 관계자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한편 오른쪽에 누구예요?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남한의 중앙정보부장인 이우락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뭔가 좋아 보이네요. 당시에 남북이 공동으로 무슨 발표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 남한과 북한은 앞으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3원칙에 의거해서 평화 통일을 이뤄낼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야.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통일이구나. 난리가 났겠지. 이제 통일이구나 하면서 와, 드디어 내가 북쪽에 있는 가족을 볼 수 있구나. 우리가 드디어 한민족이 되는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평화 통일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합니다. 우리에겐 유신이 필요합니다. 낡아 빠진 역시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하면서 바로 12월 달에 7차 개헌, 이른바 유신 개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을 한 번 더 바꾸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희가 헌법을 바꾸는 근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경제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욱 강한 정부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박정희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가 얘기하는 한국식 민주주의가 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한국식인지. 자, 대한민국 그 당시 헌법 제39조 1항을 볼까요?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요. 첫 번째가 영구집권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연수를 6년으로 늘려버립니다. 한 번 뽑히면은 6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연수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임 제한을 철폐해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원하면은 언제든 원하는 만큼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뭐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어도 어차피 국민들이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정희가 선거제도를 바꿉니다.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꿔버려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이 간선제는 근데 특이한 게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애들이 뽑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을 단위로 국민 대표로 한 명씩 선발하는 거야. 읍 단위나 면 단위로 국민 대표로 막 선발하잖아? 그러면은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좋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국민 대표 뽑은 거니까 우리의 대통령 잘 뽑아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박정희 정부가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박정희 편을 꽉 채워놓는 겁니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박정희 편이면 당연히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겠어요? 박정희가 당선되겠죠. 거기다가 중임제한 철폐됐네요. 영원히 박정희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걸 통해서 박정희는 이제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구 집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유신헌법의 두 번째 특징은 절대 권력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박정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세 가지가 뭔지 아나요? 사회 시간에 배웠죠?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고 사법은 재판을 하는 거고 행정은 나라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고위 공직자들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한 군데에 뭉쳐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시켜놔요. 그거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불러요? 상권분립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근데 잘 봐요. 일단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부는 벌써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만약에 입법부와 사법부에까지 강력한 권한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마치 고종과 같은 강력한 권력을 그 당시에 대통령이 갖게 된 겁니다. 제40조 1항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누가 뽑는데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뽑죠? 근데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누구 편? 대통령 편. 그러면은 저 3분의 1은 대통령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뽑히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입법부의 3분의 1을 박정희 정부가 장악을 한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저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유신헌법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은 대법원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거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사법부의 우두머리엔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져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장악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나중에.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법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입법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박정희 대통령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독재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헌법을 바꾸면서 이것이 한국식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식 민주주의 맞나요?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신헌법 바꾼 다음에 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8대 대통령 선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애들이 뽑습니다.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사람들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선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체육관 선거라고 불러요. 2,359명이 투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박정희를 뽑았을까요? 2,357명이 박정희를 뽑습니다. 두 명은 뭘까요? 병결은 뭔데? 두 명은 박정희 한자를 잘못 썼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의 득표율로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 득표율이 말이 되나요? 누가 봐도 독재 정치인 겁니다. 누가 봐도. 아까 전에 김대중과 박정희가 했던 발언을 한번 봅시다. 김대중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권 교체 못하면 박정희의 영구집권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맞았네요. 그런데 이 말도 맞는 말이었어요. 이번만 뽑아주면 다음에는 국민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한테 표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 통일주체 국민회의한테 받았잖아. 아이러니하죠? 그 와중에 또 웃긴 건 뭐냐면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이름만 번지를 해. 통일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국민이 주체가 되지도 않고요. 일체의 회의도 없어요. 근데 무슨 통일주체 국민회의야. 말만 이쁘지 뭐. 그랬던 겁니다. 이 정도까지 와버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서 이제 유신반대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민주화를 어떻게든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박정희 정부는 그거를 당연히 탄압을 하겠죠.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민청학력 사건. 대학생들을 붙잡아서 물고문하고 정기고문해가지고 거짓 자백 받아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데 붙잡혀가지고 물고문 당하고 정기고문 당한다 생각해봐. 과연 독재 정권에 쉽게 맞설 수 있을까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인혁당 재건이 사건. 존재하지도 않는 간첩을 만들어내서 8명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이거겠죠. 김대중 납치 사건. 김대중이 일본에 가 있었는데 그거를 박정희 정부가 납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김대중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다 냄새가 나고 뱃소리가 둥둥둥 들리는 거야. 근데 옆에서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이거 묶어가지고 돌이랑 같이 빠뜨리면 죽나? 죽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그래가지고 김대중이 아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뗄렐렐레 오는 거지. 그거를 어떤 선원이 봤더니만 알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김대중을 다시 육지로 데려와. 김대중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서울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 CIA에서 연락을 한 거야. 박정희 정부한테. 지금 김대중 죽이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니까 김대중 죽이지 마라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김대중을 다시 서울로 데려온 거거든. 그래서 김대중이 다음 날에 인터뷰를 했던 사진이 이겁니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무섭죠? 이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1979년 10월 달에는 부마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돼요. 7만 명이 넘는 부산 학생들과 마산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위들에 맞서서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요. 긴급조치를 발동을 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자, 제53조 2항 볼까요?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나라가 긴급 상황에 처하면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한 다음에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서 정지를 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면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긴급조치라는 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은 나라가 위기 상황일 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 정부가 자신들의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긴급조치를 발동을 해가지고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탄압을 했던 겁니다. 총 9번이나 발동을 해요 긴급조치를. 그러는 와중에 이제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호실장이거든요. 이 차지철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나 쓸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파였지. 근데 거기에 맞서서 박정희의 왼팔이었던 김재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그렇게 강경하게 나서면은 국민들이 더 폭발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김재규는 얘기했습니다. 둘 간의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다가 그 갈등이 결국은 터져버리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런 방식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김재규가 총을 들어요.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 그리고 그 자리에 여성 2명도 있었어요. 같이 술을 먹고 있는 자리였는데요. 김재규가 그 당시에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차지철의 손목에다가 총을 박아버립니다. 차지철이 손목을 뚫린 채로 괴로워하고 있고 박정희는 뭐한 짓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거기에 김재규가 총을 박정희 가슴에 겨누더니 너도 죽어 하면서 총을 쏴버립니다. 뭐한 짓이야! 너도 죽어봐. 그리고 도망가는 차지철을 따라가서 화장실에서 머리에다 총알을 박아버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박정희의 머리에다가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박정희의 정부가 끝이 나버리게, 총알 몇 발로. 자, 그 당시에 김재규가 재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박정희 그리고 차지철은 부마 민주항쟁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나 희생시켰는데 우리는 100만에서 200만 희생시키는 것 좀 별 문제겠습니까? 정말 이런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몰라요, 솔직히. 김재규가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면 진짜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김재규가 막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김재규는 단순히 권력 싸움 과정에서 그냥 총기 난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과연 혁명일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권력투쟁이었을지는 여러분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